여군 따위가 군단을 지휘한다고? 웃기지 마! 저 여자 취임식. 오늘 못 넘겨. 준비해! 막말이 난무하던 그 순간 단상에서 총성이 터지고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장님, 관악산 스승님이 그 말은 15년 묵힌 악몽을 다시 꺼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강서진 중장은 관악산 지하에서 스승의 시신과 배신자가 남긴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반란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서진은 군단 전체의 통신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 부대를 장악한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중장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 10시 제7군단 본부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군단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강서진 중장, 42살의 나이에 군단장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 장성이었습니다. 대강당 입구에서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복 차림의 서진은 가슴에 단 훈장들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15년 전 스승인 신유나 중령과 함께 걸었던 이 복도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스승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군은 그를 탈영병으로 처리했습니다. 중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강당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서진에게 쏟아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조은상 준장의 차가운 시선이 들어왔습니다. 참모장인 조준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붉은 카펫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투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죠. 단상까지 이제 10m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의 바로 옆을 지나가던 병사 한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하율 이병이었죠. 21살 군단 정보실 소속이었던 하율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 발소리, 누군가 외치는 소리들이 뒤섞였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하율에게 달려가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어깨를 관통한 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출혈이 심했죠. 서진은 재빨리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 서진의 목소리는 혼란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율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죠. 쪽지에는 손으로 급하게 휘갈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악산 비밀구역 스승님.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 신유나 중령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악산 비밀구역이라니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서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헌병대가 현장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상 준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지금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취임식은 중단됩니다. 조 준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진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조 준장이 말리려 했지만 서진은 단호하게 그를 지나쳤습니다. 장병 여러분. 서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부대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적으로 만들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상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대 전체와 전쟁을 치를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연 대장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대장은 서진의 스승이었던 신윤아 중령의 상관이기도 했죠. 한도연 대장은 귀에 낀 보청기를 한번 만지작거리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한 대장은 여전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한 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한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장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각오는 되어 있겠지? 한 대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강당을 나서며 서진은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관악산 비밀구역. 스승의 행방과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안하율 이병은 왜 그 쪽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복도를 걷는 서진의 뒤로 조은상 준장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시선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취임식이 중단된 후 서진은 한도연 대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죠. 안하율 이병은 왜 총에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쪽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도연 대장의 집무실은 본관 3층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훈장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도연 대장과 신윤아 중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앉아라, 서진. 한도연 대장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진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대장님, 안하율 이병이 가지고 있던 쪽지를 보셨습니까?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왔던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관악산 비밀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 대장의 물음에 서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한 대장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책들을 치우자 낡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죠. 한도연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한 대장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내게 줄 날이 올 줄 알았다.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작은 메모리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신유나 중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15년 전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파일이다. 한 대장의 말에 서진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기록이라니.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한도연 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켜자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서진은 메모리 장치를 조심스럽게 연결했죠. 파일이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진과 한도연 대장은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지도가 나타났죠. 방산 비리 조직도입니다. 서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십 개의 이름과 회사명,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 방위산업체 비리, 군납 비리까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죠. 서진의 시선이 화면 중앙의 한 이름에 멈췄습니다. 조은상. 당시 대령이었던 조은상의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이게 대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재 참모장인 조은상 준장이 15년 전부터 방산 비리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말인가요? 참모장이 스승님을.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도연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손을 대며 인상을 찌푸렸죠. 오래된 허리 부상이 또 도진 모양이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책상 서랍에서 전기 찜질기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찜질기를 허리에 대고 전원을 켰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퍼지자 한 대장의 표정이 조금 나아졌죠. 유나는 이 비리를 파헤치다가 목숨을 잃었다.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스승은 타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한 것이었죠. 내 스승은 내부 배신자에게 당했다. 바로 조은상에게 말이다. 한 대장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은 화면 속 조은상의 이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아왔는데 그 범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럼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다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일 목록 중에 하나의 문서가 더 있었죠. 파일 이름은 최종 보고서 미완성이었습니다. 한 대장이 파일을 열자 신유나 중령이 직접 작성한 글이 나타났습니다. 글씨체가 급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며 쓴 것처럼 말이죠. 만약 내가 이 글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조은상을 조사하라. 관악산 비밀 구역을 찾아라.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안하율 이병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서진이 물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율이는 정보실에서 우연히 오래된 파일을 발견한 모양이다. 아마도 유나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조은상이 하율이를 제거하려 한 거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총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은상 준장은 안하율 이병을 제거하고
동시에 서진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죠. 서진은 메모리 장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스승의 복수를 하겠다는 각오가 온몸에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대장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조심해라. 조은상은 이제 준장이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거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너도 윤아처럼 될 수 있다. 한 대장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관악산 비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스승님을 찾아야 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전기찜질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혼자 가지 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조은상은 이미 내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한도연 대장의 조언대로 서진은 혼자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단 내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수요원 3명을 선발했죠. 김태욱 상사, 이준혁 중사, 최민수 하사.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입이 무거운 인물들이었습니다. 밤 11시 서진과 3명의 요원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군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관악산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죠.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서진은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조은상 준장의 부하들이 미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중장님, 10분 후면 목표 지점입니다. 김태욱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야간 투시경, 소형 절단기, 그리고 권총 한 자루였죠. 관악산 비밀구역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가시덤불과 나뭇가지가 옷을 찢었지만 일행은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이준혁 중사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앞쪽 바위 뒤편에 인공 구조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낡고 녹슨 철문이었죠. 저겁니다.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문에는 희미하게 비밀구역 출입 금지라는 낡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녹이 가득했죠. 최민수 하사가 절단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서진은 손전등을 켜고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1층, 2층, 3층을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죠. 벽면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옛날 군사시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내려갔을까요? 드디어 계단이 끝나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승이 정말 이곳에 있는 걸까요? 일행은 조심스럽게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 부서진 의자, 그리고 녹슨 파일 캐비닛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중장님, 여기. 김태욱 상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이 급히 달려가자 공간 한가운데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니, 누군가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해골이었습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의 유골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신윤아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스승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서진은 무릎을 꿇고 스승의 유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스승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낡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스승의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만약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여기로 유인했다. 좋은 상, 그리고 글씨가 흐려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서진은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쓴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조.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과 요원들은 재빨리 총을 빼들고 경계 태세를 취했죠. 누구냐? 김태욱 상사가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죠. 박영찬 군무원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영찬은 군단 행정실 소속의 문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류 업무만 담당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런 박영찬이 왜 이런 곳에 나타난 걸까요? 중장님? 박영찬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박영찬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중에 이런 곳까지 혼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죠. 박군무원, 내가 왜 여기 있지?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영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우연히 이 깊은 산속, 지도에도 없는 비밀 구역을 우연히 찾아왔다고? 서진은 천천히 박영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욱 상사와 이준혁 중사가 양쪽에서 박영찬을 에워쌌죠. 박영찬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손을 들어. 서진의 명령에 박영찬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최민수 하사가 다가가 박영찬의 배낭을 수색했습니다. 배낭 안에서 무전기가 나왔죠. 서진은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채널이 군단 공식 주파수가 아니었습니다. 암호화된 사설 채널이었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려던 거지? 서진이 물었습니다. 박영찬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찬은 조은상 준장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너도 배신자였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스승을 죽인 조직에 박영찬도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권총을 박영찬에게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너는 우리와 함께 간다. 김태욱 상사가 박영찬의 손을 묶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찬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발신기였죠. 이미 늦었습니다, 중장님. 박영찬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발신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이미 전송된 것입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은상 준장이 이미 이곳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곧 헌병들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죠. 철수한다. 서진이 외쳤습니다. 서진은 스승의 수첩을 품에 꼭 안고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위쪽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요원들은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야 했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쪽입니다. 이준혁 중사가 지하 공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또 다른 통로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비상 탈출로인 것 같았죠. 일행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영찬은 김태욱 상사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손목을 결박한 상태였죠. 박영찬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통로는 좁고 낮았습니다. 서진은 허리를 굽혀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헌병들이 지하 공간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죠. 찾았다. 여기 누군가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헌병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통로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죠.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철문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최민수 하사가 재빨리 절단기를 꺼냈지만 뒤에서 인기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서진이 다그쳤습니다. 최민수 하사는 땀을 흘리며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마침내 철문이 열렸고 일행은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갔죠. 문 밖은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폐기된 군수 물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천장에는 환풍구가 보였고 저 멀리 출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서진 중장, 조은상 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음성이 창고 전체를 가득 채웠죠. 당신은 군단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명령 없이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군 기밀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은상이 모든 것을 역으로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창고 입구가 와르르 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 수십 명이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서진 일행을 비췄죠. 포위됐습니다. 헌병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서진과 요원들은 서로 등을 맞댄 채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출구는 헌병들이 막고 있었고 뒤쪽은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김상사, 우측 통로 확보. 서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태욱 상사는 박영찬을 끌고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준혁 중사와 최민수 하사는 엄호 사격 태세를 취했죠. 발포하지 마. 생포해야 한다. 헌병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병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뒤편에 작은 문이 보였죠. 저기다. 서진의 신호에 일행은 일제히 뒤편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헌병들이 저지하려 했지만 이준혁 중사가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창고를 가득 채웠죠. 서진은 문을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문 너머는 좁은 복도였고 복도 끝에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일행은 숨가쁘게 달려 비상구를 빠져나갔죠. 밖은 관악산 자락의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 3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걸려는 순간 뒤에서 조명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헌병들이 추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진은 악셀을 밟았고 차량은 어둠 속으로 질주했죠. 박영찬, 조은상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쫓는 거지? 서진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박영찬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계속 압박했죠. 스승님을 죽인 이유가 뭐야? 방산 비리를 덮으려고. 박영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박영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이건 한두 사람의 비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신유나 중령님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찬의 말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백미러로 박영찬을 노려봤죠.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캐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헌병 차량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군단에서 20km 떨어진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연 대장이 알려준 안전가옥이었죠. 폐공장에 도착하자 서진은 재빨리 차를 건물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일단 여기서 숨죽이고 있는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요원들은 경계를 시작했고 박영찬은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서진은 배낭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한도연 대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죠. 하지만 전화를 걸려는 순간 폐공장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김태욱 상사가 총을 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철제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문을 열자 그 안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하율 이병. 서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취임식에서 총에 맞았던 안하율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율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중장님. 하율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하율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율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들이 굳어 있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병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조준장이 저를 죽이려고. 하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배낭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손 마사지기였죠. 원래 서진이 손목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써. 서진은 하율의 손에 마사지기를 쥐어주며 작동시켰습니다. 부드러운 진동이 하율의 경직된 손을 풀어주기 시작했죠. 하율아, 내가 아는 걸 말해줘. 조은상이 스승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율은 마사지기를 손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오래된 파일을 봤습니다. 15년 전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하율이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조준장이 신유나 중령님을 직접. 하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은상이 직접 스승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직접 뭐? 말해. 직접 관악산으로 유인해서 총으로. 폭발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조은상 준장이 15년 전 신유나 중령을 관악산 비밀구역으로 유인해 직접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지하 공간에 유기한 것이었죠.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습니다. 하율의 증언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서진의 위성 전화기에 한도연 대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당장 들어라. 군단이 봉쇄됐다.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진은 긴장한 채 대장의 말을 들었죠. 조은상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내가 군사 기밀을 탈취하고 군무원을 납치했다는 명목으로 말이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은상이 선수를 친 것입니다. 이제 서진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군단 전체가 서진을 추적하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조은상이 모든 통신망을 장악했다는 거다. 군단 내부 통신은 물론이고 대외 연락도 차단됐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신이 차단되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진실을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조작하고 있다. 조은상이 감시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어. 조심해라. 한도연 대장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하율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율아. 서진이 재빨리 하율을 받쳐 안았습니다. 하율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죠. 이대로는 위험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김태욱 상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은상의 헌병들이 모든 병원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대장님이 알려준 비밀 병실이 있다. 거기로 간다. 서진은 재빨리 하율을 업고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비밀 병실은 군단에서 40km 떨어진 외딴 농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 둔 곳이었죠. 30분을 달려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지하에는 완벽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율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관통상이었고 주요 혈관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감염의 위험이 있었죠. 서진은 소독과 봉합을 마친 후 하율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중장님, 저 때문에. 하율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하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율의 손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용감했어. 서진은 배낭에서 또 다른 손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예비로 가져온 것이었죠. 서진은 마사지기를 하율의 손에 대고 천천히 작동시켰습니다. 부드러운 진동과 압력이 하율의 손을 자극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하율은 고통스러워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있어. 내 증언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 서진의 말에 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하율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죠. 서진은 병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김태욱 상사와 이준혁 중사는 번갈아가며 경계를 섰습니다. 최민수 하사는 박영찬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박영찬은 구석에 묶여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하율이 가까스로 잠들었고 서진도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서진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총을 집어들고 창문 쪽을 주시했죠. 달빛에 반사되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구였습니다. 엎드려. 서진이 외치는 순간 창문이 박살나며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총알은 벽에 박혔고 서진은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태욱 상사와 이준혁 중사도 즉시 반응했죠. 적습니다. 이준혁 중사가 외쳤습니다. 서진은 창문 아래로 기어가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총을 든 사람이었죠. 그 순간 서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박영찬이었습니다. 아니, 박영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박영찬은 구석에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창밖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서진이 뒤를 돌아보니
최민수 하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찬이 묶여있던 밧줄은 풀려 있었죠. 박영찬이 탈출한 것입니다. 박영찬이 도망쳤습니다. 최민수 하사가 정신을 차리며 소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찬이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이었죠. 서진은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찬은 농가 마당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박영찬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중장님, 박영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의 온순한 군무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 준장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박영찬이 총구를 서진에게 겨눴습니다. 당신의 죽음입니다. 탕!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서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욱 상사가 옆에서 박영찬의 팔을 쳐냈던 것이죠. 박영찬과 김태욱 상사가 뒤엉켜 싸웠습니다. 이준혁 중사도 달려와 박영찬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찬은 생각보다 훨씬 훈련된 전투원이었습니다. 박영찬은 김태욱 상사를 밀쳐내고 이준혁 중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을 들어 서진을 조준했죠. 하지만 서진은 더 빨랐습니다. 서진의 총이 먼저 불을 뿜었습니다. 총알은 박영찬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박영찬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죠. 김태욱 상사와 이준혁 중사가 재빨리 박영찬을 제압했습니다. 박영찬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서진은 박영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지만 서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좋은 상의 부하였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영찬은 피를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중장님은 이제야 아시는군요. 배신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조은상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 또 다른 협력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배신자는 둘이었다. 서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조은상의 비리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욱 상사가 박영찬의 상처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박영찬을 살려두어야 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말이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동이 트자 서진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은상은 군단 전체를 장악했고 서진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죠. 이대로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도연 대장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서진이 위성 전화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태욱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경계했죠. 서진은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장님, 저입니다. 서진, 무사한가?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지난밤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박영찬의 습격, 안하율의 증언, 그리고 배신자가 여럿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지금 당장 군단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도연 대장의 말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군단은 조은상이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죠. 대장님, 그건 내 말을 들어라. 지금 조은상이 비상군법회의를 소집했다. 내 부재 재판을 열어서 반역죄를 선고하려는 거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재 재판? 서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법을 찾았다.
내 차를 보낼 테니 그걸 타고 와라. 내 차량은 군단 출입이 자유롭다. 한도연 대장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대장의 차량을 이용해 몰래 군단에 잠입한다는 것이었죠.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한도연 대장의 전용 차량이 농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진과 요원들은 차량 뒷좌석에 몸을 숨기고 안하율과 박영찬도 함께 태웠죠. 군단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소를 3곳이나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대장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한 헌병들은 경례만 하고 통과시켜 주었죠. 드디어 군단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대장 집무실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 일행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한도연 대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서진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한도연 대장은 귀에 낀 보청기의 볼륨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청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았죠. 대장은 서진을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은밀하게 싸울 때가 아니다.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대장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조은상의 비리는 너무 깊고 넓다. 군 내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대장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은상은 군단 내부의 권력을 장악했지만 국민 여론까지 장악할 수는 없었죠. 전국이 보게 만들어라. 조은상의 만행을, 비리를, 그리고 내 스승의 진실을 모두 보여줘라. 한도연 대장은 책상 서랍에서 특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습니다. 장성급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었죠. 이걸 써라. 국방부에 직접 연락해서 생중계 허가를 받아라. 서진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국 생중계.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승부수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서진뿐만 아니라 한도연 대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었죠. 대장님께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서진의 걱정에 한도연 대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군의 미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라.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국방부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제7군단 강서진 중장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직통 연결을 요청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중장, 지금 무슨 상황인가? 장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은상의 비리, 신유나 중령의 살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단 내부의 쿠데타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장관님, 전국 생중계를 허가해 주십시오. 반란의 현장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서진의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허가한다. 장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실패하면 자네도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네. 각오는 되었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서진이 대답하자 장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한도연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30분 후 국방부의 특수 드론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생중계용 드론 40대가 군단 상공으로 날아왔습니다. 드론들은
군단 광장과 본부 건물 주변을 에워쌌죠. 조은상 준장은 참모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드론들을 발견했습니다. 조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뭐야? 조은상이 참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참모는 급히 확인하더니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직속 생중계 드론입니다. 전국 방송이 시작됩니다. 조은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죠. 조 준장은 재빨리 통신실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카메라를 꺼, 전파를 차단해. 조은상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직속 장비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은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군단의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죠. 서진은 한도연 대장과 함께 군단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은상이 소집한 비상 집합이었죠. 서진이 광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상은 단상에서 서진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를 체포해. 조은상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라. 나는 한도연 대장이다. 지금부터 전국 생중계 아래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대장의 목소리는 보청기 너머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병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드론의 카메라가 광장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조은상은 이를 악물었지만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과 조은상의 최후 대결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한도연 대장은 보청기를 다시 한번 만지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대장의 눈빛에는 믿음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거라, 서진. 진실을 보여줘라. 서진은 단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숨죽이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도 화면에 고정된 채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단상에 오른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은상 준장은 단상 반대편에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 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장병 여러분, 서진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서진에게 쏠렸죠. 저는 강서진 중장입니다. 여러분의 군단장입니다. 그 순간 조은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 준장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헌병 몇 명이 조 준장을 막아섰습니다. 국방부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었죠. 그 여자는 반역자다. 군사 기밀을 탈취하고 군무원을 납치했다. 당장 체포하라. 조은상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니까요. 서진은 침착하게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신유나 중령이 15년 전 남긴 녹음 파일이 저장된 기기였죠. 이것은 저의 스승, 신유나 중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목소리입니다. 서진은 녹음기를 마이크에 가까이 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유나 중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장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죠. 조은상을 조심해라. 방산 비리를 조사하던 중
그가 핵심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가 날 배신했다. 녹음 속에서 급박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소리였죠. 관악산으로 유인당했다. 조은상이 직접 거기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에는 희미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조은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준장은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조작된 녹음이야.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배낭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신유나 중령의 군번줄이었죠. 이것은 어젯밤 관악산 비밀구역에서 발견한 스승님의 유골에서 찾은 것입니다. 서진은 군번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드론 카메라가 주민에서 군번줄을 비췄습니다. 신유나 중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신유나 중령님은 타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살해당하신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그분을 죽인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서진은 조은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준장은 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람 조은상 준장이 15년 전 신유나 중령님을 관악산으로 유인해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조은상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죠.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런 헛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신유나 중령이 남긴 방산 비리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조은상의 이름이 중앙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것은 신유나 중령님이 목숨을 걸고 작성하신 방산 비리 조직도입니다. 15년 동안 조은상 준장은 불법 무기 거래와 군납 비리로 수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화면이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장병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금액, 거래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서진의 신호에 김태욱 상사가 안하율 이병을 부축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율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똑바로 서서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안하율 이병입니다. 취임식 날 총에 맞은 사람입니다. 하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총에 맞은 이유는 신유나 중령님 관련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조은상 준장은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율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 준장의 비자금 거래 내역입니다. 제가 정보실에서 몰래 복사한 것입니다. 조은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조 준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장 입구로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진입했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대였습니다. 수사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단상을 향해 걸어왔죠. 조은상 준장, 당신을 반란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대장이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조은상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사대원들이 조 준장에게 수갑을 채웠죠.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난 무고해. 조은상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대원들은 조 준장을 차량으로 끌고 갔죠. 박영찬 군무원도 함께 체포합니다. 또 다른 수사대원이 박영찬을 연행했습니다. 박영찬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죠. 두 사람이 차량에 실려 광장을 떠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죠. 정의다. 강서진 중장님 만세. 군이 살아났다. 장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단상 아래에서 보청기를 통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죠. 대장은 보청기의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장병들의 환호성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다, 서진아. 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죄책감과 분노가 마침내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죠. 서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군번줄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스승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서진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드론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시청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죠.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제7군단 조은상 준장, 15년 전 살인 및 방산 비리 혐의로 체포. 강서진 중장, 스승의 복수 완성. 군 내부 비리 적발. 전국 생중계로 본 정의의 승리. 광장의 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병들은 서진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도 경례로 화답했죠. 한도연 대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장은 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서진은 대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군단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환호성은 저녁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이 이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을 말이죠. 이날의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가볍게 넘어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감동과 찬사가 넘쳐났습니다. 이게 진짜 군인이다. 강서진 중장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군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새로운 시작뿐이었죠. 생중계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은상 준장과 박영찬은 군, 검찰에 구속되었고 방산 비리 조직 전체가 수사망에 걸려들었죠. 15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강서진 중장은 정식으로 제7군단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총성도 습격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취임식이었죠. 수천 명의 장병들이 서진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직 하나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승에게 마지막 경례를 올리는 것이었죠. 이른 아침 서진은 국군묘지로 향했습니다. 한도연 대장, 안하율 이병, 그리고 특수요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스승이 이제야 편히 잠들 곳을 얻은 것이니까요. 신유나 중령의 위패는 묘지 중앙부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묘비에는 중령의 이름과 계급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 서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스승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한도연 대장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오래 기다렸구나.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허리를 펴려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허리 부상이 또 도진 것입니다. 대장은 배낭에서 전기 찜질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선물한 것이었죠. 대장은 찜질기를 허리에 두르고 전원을 켰습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구나. 한도연 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허리를 감싸자 표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대장은 보청기의 볼륨도 적당히 조정했죠. 유나가 널 자랑스러워할 거다. 한도연 대장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안하율 이병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율은 어깨에 붕대를 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하율은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 마사지기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준 것이었습니다. 하율은 마사지기를 어깨에 대고 작동시켰습니다. 중령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신유나 중령이 15년 전 그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하율은 조은상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중령의 용기가 하율을 살린 것이었죠. 앞으로 중령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하율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사지기의 부드러운 진동이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서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 제가 끝까지 밝혔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은상은 체포되었고 모든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서진은 스승의 군번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도연 대장과 안하율, 그리고 모든 요원들도 함께 경례를 올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죠. 경례를 마치고 일어서는 서진에게 한도연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장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군단으로 돌아가자. 할 일이 많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군단을 만들어 가야 했으니까요. 묘지를 나서며 서진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스승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죠. 안녕히 계세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단으로 돌아오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광장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권의 강서진, 정의군단을 이끌다. 서진은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철권의 강서진이라니 병사들이 붙여준 별명인 것 같았습니다. 김태욱 상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중장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군단의 이름을 바꾸자고 건의했습니다. 군단 이름을 바꾼다고? 서진이 물었습니다. 김태욱 상사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정의군단이라고요. 제7군단보다 정의군단이 더 어울린다고들 합니다.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서진도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죠.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군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죠. 제7군단은 그날부터 정의군단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한도연 대장과 함께 군단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군단 건물들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은 허리에 전기찜질기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서진아. 한도연 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은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장은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얼마 남지 않았지. 대장님 무슨 말씀을. 들어라. 이제 군은 너 같은 사람이 지켜야 한다. 정의롭고 용감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한도연 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대장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냈다. 이제 그 정신을 이어가라. 군을 바로 세워라.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한도연 대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찜질기를 완전히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서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스승의 군번줄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스승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스승의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스승님,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서진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군단의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군단으로 말이죠.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